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금박입니다. 황금박. 예. 선이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자리 배치가 예. 매우 안정감이 있어. 아 그렇습니다. 4시 앉다 3시 앉지. 어. 아니 근데 그 사이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공유를 소식? 해야 돼요. 등나물 했대. 아이고. 열흘 전에.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나는 몰랐어요. 의원님도 아, 예, 모르고 예. 계셨어요. 여기 시청자들 몰랐잖아. 그렇죠. 전화를 그렇죠. 아시지. 예. 요즘 아주 산후조리원에서. 아 그렇군요. 예. 아침 7시에 깨고 있습니다. 하루가 피곤해가지고.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역시 예, 아이를 예, 기른다는 예. 일. 그때 잘해야 됩니다. 예, 아내한테 맞습니다. 그때 뭐랄까 슬픈 마음을 안겨준다. 네네. 이러면은 진짜 이게 평생 갑니다. 맞아요. 그 기억에 남나 보다. 나는 우리 애가 태어나가지고 네. 막 요맘때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 진짜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네. 아침에 출근하다가 남대문 앞에서 교통사고 난 적이 있어. 어이구 이런. 깜빡했는데 당연히요? 앞에를 오. 잡았어. 앞에를 아이고. 받았어. 네. 택시를. 예. 가벼운 접촉사고긴 했는데 예. 택시가 근데 또 봐줄 택시가 아니지. 기사님이 예. 이게 뭐 범퍼 다 깨졌다고 예. 이거 보상해줘야 되지 않나. 아, 근데 그거 높진 보니까 않았습니까? 어. 범퍼 사이에 때가 까맣게 꼈어. 오늘 택시 얘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사를 좀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이 나갔대요. 네네네. 오늘요? 여러 명이 나갔는데 네. 민주당의 그 택시 카풀리 저 대책위원장이 전현희 의원이요. 전현희 의원. 예. 강남에서 강남에요? 예, 지난 예. 총선에서 당선된. 네네. 근데 전현희 의원이 나와서 인사말 할 때는 뭐 야유도 나오고 물도 뿌리고 나경원이 나와서 인사말 할 때는 환호성이 나왔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말다 이게 했네. 그러는구나. 택시 또, 업계의 이 소위 말하는 지금 이 카풀 문제를 둘러싼 민심 위반은 이해하겠는데 네네. 그래도 나경원한테 환호성은 좀 심하지 않았나? 나경원이 한 게 뭐가 있는데? 그냥 또 반대한다고 얘기한 거지.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반대한다. 아니, 두 분이 약간 미모에서도 약간 좀 용어상박 아닙니까? 그럼 국회의원. 조심해야지. 조심해야 되겠다. 우먼 스플레인 하는 사람이 말이야. 죄송합니다. 야, 큰일 날 역시 오늘 뻔했네. 또 한남 본색을.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또 전현희 의원님이랑 이름이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그 국회 앞에서 현희. 예, 아. 현이니까 둘 다 밥을 한번 먹었습니다. 그 오. 보좌관님들은 예전에 또 그 보좌관님이 17대 친해가지고 국회 시절에? 예. 그때 이제 밥을 한번 먹었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누니까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훌륭하네. 예.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낙선하시고 다시 이제 강남에 가셔서 뭐 제도전환에서 성공하시는 모습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대단하죠. 의사가 예. 그렇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이분이 이제 의료 소송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의사이면서 변호사니까 네네. 그 의료 분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이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17대 국회 들어왔다가 18대에 들어왔나? 아무튼 중간에 떨어지고. 근데 지난번에 강남에서 당선된 거는 대단한 거죠. 이래저래 강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되기는 정말 아니, 근데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전현희 의원이 네. 뭐 사고 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아주 좋은 사고를 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카풀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일종의 이제 구산업과 신산업의 충돌이죠. 근데 이제 공유경제라는 게 뭐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면서 급속하게 그 공유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좀 사실은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은데 모든 공유경제가 다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그 최대 공유경제 그 업체라고 하는 그 자전거 있잖아요. 그건 망했어요. 뿐만 그건 아니라 어떤 서비스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뭐 자전거 그 지역에 무슨 예. 에코 자전거 이런 서울시에서 것처럼, 하는, 예. 서울시에서 하는 자전거 네네네. 있는 것처럼 따릉이. 따릉이 같은 거. 네네네. 근데 망했어. 이게 이제 뭐 잘 저 회수도 안 되고 예. 또 회수도 안 되는 거 너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슬프다. 거야. 왜냐면 자주 고장 나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초기에 좀 반짝에다가 예. 망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택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택시 업계에 누적된 문제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법인 택시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일단 구인난이야. 그러니까 택시 하려는 개인 택시 분들이- 말고 법인 택시, 회사 택시 택시. 하려는 택시. 분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택시가 서 있는 택시들이 많아요. 근데 왜 구인난이냐면은 그거 해가지고는 못 먹고 살아. 왜냐하면 여전히 이 택시 업계의 지금 이 임금 체계는 월급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산납금이라 그러잖아요. 산납금이죠. 하루에 뭐 예. 10몇만 원 이렇게. 그렇게 넣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먹는. 나머지는 갖는 건데. 그 뒤에 뛰는 건 이제 자기 몫이죠. 근데 예. 이제 산납금 채우기도 버거운 경우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아. 게다가 지금 이제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공급 과잉 상태예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감차 보상금을 주면서 개인 택시를 좀 줄이려고 네. 그래야 이제 전체적인 택시 업계의 영업권이 좀 보장이 되니까 카카오와 같은 대형 자본이 이제 이 카풀 들고서 공유경제 하겠다고 하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죠. 생존권의 위협을. 그래서 뭐 민주당이나 그 정부에서도 어쨌든 택시 업계의 여러 가지 그런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또 공유경제는 공유경제대로 이렇게 기반을 마련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일단 이 택시 업계의 민심은 굉장히 흉흉하고 그러니까 오늘 파업하고서 10만 명이나 국회 앞에서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택시 관련된 4개 그 이 단체 정부 여당과의 대화 채널에는 참여하기로 했어요. 무작정 참여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네네. 결국에는 구산업도 보호하면서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보호하면서 또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도 마련하는 그런 어떤 상생의 절충점 같은 것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이제 택시라는 이제 산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산업이죠. 왜냐하면 이제 무인 자동차가 나온다면 사실 택시나 뭐 물류 쪽이나 이런 쪽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솔직히 택시를 우리가 이용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운전하기 힘들어서. 만약에 무인 자동차,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면 그러니까요. 그것도 반대할 겁니까 그러면?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거는 좀 아직도 상당히 먼 미래고 네. 그리고 어쨌든 우리보다 기술 발전 수준이 훨씬 더 빠르고 네. 그리고 공유 경제의 어떤 기반이랄까 인프라랄까 이런 것도 앞서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택시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 우버가 들어왔다 그래서 뉴욕에 택시가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카풀 이전에 택시 업계 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취약함 이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예. 풀어야 사실은 카풀과 같은 그런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 택시 업계나 노동자들이 저항하지 않는데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말만 반복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산업금 제도로 택시를 운영하는 나라가 없어요. 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그 택시 산업을 개혁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걸 다 공영화 시켰거든. 근데 지금 이제 일본. 서울 버스처럼 네네. 서울 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준공영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다 월급을 받아요. 예. 그래서 예전보다 그 서울 시내버스의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어. 그게 이게 그러네. 대우가 좋기 그렇지. 때문에 이제 처우가 개선되면서 처우가 서비스 질이 개선되면서. 개선된 거거든. 이제 택시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이번에 댓글을 보니까 불만들이 정말 많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예. 안 잡히기도 하고 승차 거부도 여전히. 강남역에서 택시를 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많이- 강남역에서 강남역에서 그렇게 저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은 곳에서 택시가 일렬로 길게 서 있는데도 저한테는 안 서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그 하고. 네가 인기가 없어서 아닙니까? 예?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얼굴 보여주는 순간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그거는 또 특혜잖아요. 개콘에 다시 나오면은 네. 알 수 없습니다. 개콘 자체가 힘든데 무슨 소리야 지금 요즘. 네.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높다 보니까 이 카풀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택시 우리 노동자들이 저렇게 저항하는 거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런 여론도 있어요. 그 박연미 기자라고 그 우리 방송 많이 나오는 이 양반이 이렇게 비유하더라고. 김밥. 김밥집이 안 되는 이유가 네. 자기가 이제 김밥을 못 말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김밥이 안 팔려가지고 경영난을 겪는다는 생각은 안 하고. 김밥이 맛없다는 생각은 안 하고. 네, 그렇지. 예. 그 이웃집에 김밥집이 들어서면 길을 쓰고 막고 못 들어오게. 자신의 상권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뭐 무슨 혁신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문제를 푸는 이제 출발점은 어쨌든 지금 택시 업계에 택시 산업에 누적돼 있는 여러 가지 그 낡은 관행 그리고 택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이 안 되는 네네.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지금 이제 카풀 도입한다 그래서 전면 도입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 출퇴근 시간에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또 그거를 직업적으로 못하도록 이제 규제를 두고 이렇게 이제 제한적으로 도입을 해보자니까 나는 근데 카풀 별로 성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요? 그게 여러 가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거든.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또 그 그런 택시기사들은 그래도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되지만은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카풀이 위력을 떨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그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는 당사자들이 있고 그 당사자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밀어붙일 수만도 없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절충점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사실은 이럴 때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렇지. 예. 예. 그걸 잘 중재하고 조정해서 이 택시 업체들이 나라를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잘 의아해요. 왜냐하면 택시 그 노동자분들은 택시 업체를 상대로 사실 일을 좀 타결을 좀 봐야 된다. 아까 뭐 산업금 말씀하셨지만 네.
거기에 대한 문제가 그 노동자분들의 약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이런 임금이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택시 업체랑 나라랑 잘 타결을 봐야 되고 이 업체와 노동자 간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이걸 왜 서비스를 받는 손님들 입장에서 이 돌려야 되냐 얘기를 이 너무 말이죠. 길게 하면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법인 택시 회사 자체가 영세예요. 외국의 택시 업계는 그렇게 영세하지 않아요. 네.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국가적인 지원을 해요. 각종 이제 그 세제 혜택을 주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러니까요. 실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지 그렇죠. 않고 네. 그런 면이 있어서 일정하게는 택시 산업에 좀 구조조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세한 규모의 그런 이제 이 택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이대로 가면 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정 규모의 경제를 갖추도록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완전 월급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울시처럼 그런 공영제 개념을 도입하든지 해서 택시 산업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또 이제 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산업의 기반도 배척하지 말고 그건 그거대로 또 만들어가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버 같은 게 들어온다 해서 택시가 망하지 않아. 난 외국의 지금 사례를 난 보면. 우리나라에 왜 우버가 못 들어왔는지도 아직도 난 이해를 우버가 못하겠어. 뭐예요? 나도 우버를 뭐 전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카카오 택시 블랙 같은 거죠. 그렇지 이제 공유 차량인 거지. 그 사실 미국 LA나 뉴욕 같은 데 가면은 한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좀 성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 기사 그렇게 불법 공유를 하고 카풀. 불법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제 그걸 합법화시키자라는 게 이제 우버 개념인 거죠. 초창기 서비스니까 네. 뭐 깔끔하고 뭐 클래식 음악 틀어주고 차 깨끗하고 뭐 이런저런 또 장점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진상 고객 때문에 지금 서비스의 기틀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차 안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기 안 드십니다라고 하면은 전자담배야 이러면서 또 이렇게 내가 피는데 어떻게 뭐 내릴까 그냥 아이코스 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네. 그 기사들을 골탕 먹이는 그러니까 경우도 있고 적당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좀 또 술 예. 취해서 잠든 여성 고객을 어떻게 깨울 수는 없잖아요. 몸에 손대면 또 잘못되면 큰일 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을 불렀는데 뭐 이 고객이 화를 내는 거야. 아니 왜 경찰을 불러가지고 쪽팔리게 만드느냐 이러면서도 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거냐 하면서 또 반발을 샀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돈을 주는 위치가 되면 가난하건 부자건 왜 이렇게 갑질들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질이라고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재벌만 하는 게 갑질이 아닙니다. 아니 그 예전에 저 국민 TV 제가 했을 때 참 이해를 못했던 게 뭐냐면은 모든 조합원이 다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일부 조합원들은 거기 조합에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갑질을 해. 내가 주인이라고. 주인의식이구나. 주인의식이 아니라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갑질이지. 참 나쁜 발상은 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쁜 발상은 없어요. 우리가 좋은 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를 글쎄요. 받을 거 아닙니까? 글쎄 예, 말입니다. 예. 예. 좋은 방향으로 좀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공유경제 이야기를 저희가 잠깐 해봤습니다. 네네. 예. 자, 박원석 의원님. 네. 요즘 저 청와대 감찰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그 저기 김태우 그 인간은 하여간 그 인간의 말은 전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이 MB 때부터 특별감찰반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MB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이 정부까지 있었던 오래됐군요. 건데 예. 일단 이 정부가 인수위가 없이 출범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는 내각도 마찬가지지만 청와대도 초기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짜임새 있게 꾸리기가 어려웠던 면이 있어. 근데 이제 특별감찰반 활동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업무 영역 중에서도 조금 특수한 영역이에요. 약간 비밀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파견온 사람들이잖아. 또 그 나름의 이제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쓴 거예요. 나는 이제 문제의 발단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이제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약간의 공명심이 있었겠지. 아. 뭔가 이 정부에서도 공을 세워가지고 여기 계속 붙어 있든가 남아있겠다. 네. 또 이걸 딛고서 더 좋은 자리로 가든가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공명심에 이른바 이제 첩보라는 거를 여기저기서 긁어다가 저는 막 썼겠지. 이런 인간들을 예. 하이브리드 공직자라고 봅니다. 하이브리드. 예. 근데 양쪽을 다. 예. 근데 보니까는 개인 비위가 발견이 됐네. 그러니까 경찰청 찾아가가지고 자기 지인과 관련된 사건 이 진행 경과를 알아보려고 했다가 경찰에서 그걸 검찰로 통보해버린 거 아니에요. 야, 이걸 바로 호가 호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안 그래도 좀 이상했는데 살펴보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려보내자. 네네. 근데 이제 얘만 돌려보낸 게 아니고 전원을 다 돌려보냈잖아요. 전체적으로 뭐 기강에 문제가 있다. 골프도 치고 뭐 시간. 조국 수석이 한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이제 프레임을 확 바꿔버렸지. 내가 이거 검찰로 다시 쫓겨온 이유는 여권 고위직의 비위에 관한 보고서를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대사 지금 우윤근 대사 뭐 개인 비위라고 알려진 것에 대한 보고서를 썼다는 이유로. 네네. 근데 이제 이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고. 아, 아예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아니 그거 작년에 그걸 썼거든. 네. 그 우윤근 대사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게 작년 9월이에요. 만약에 얘가 이걸 써가지고 눈 밖에 나서 네. 돌려보내려면 그때 돌려보냈겠지. 그렇지. 근데 1년도 더 지나서 결국에는 개인 비리가 발견돼가지고 돌려보내는 건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피해자, 희생자 코스프레 하는 코스프레 거는 하죠. 그건 예. 믿을 수가 없고. 그러나 이 전 과정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말하자면 이제 업무 기강이 분명해야 될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저 6급, 검찰 6급 출신 수사관 하나한테 저렇게 휘둘리는 모습은 뭔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스스로의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 네네. 내가 보니까 아무리 인수위 없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과거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던 나쁜 관행 이런 걸로부터 거리를 두고 뭘 하려고 이 문재인 정부답게 촛불 정부답게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감찰반 반원들의 업무 기강 하나 이 제대로 못 잡았다는 거는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 장악력이나 네. 혹은 업무 능력이나 혹은 기강이나 이 차원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 그것도- 면에서 봤을 때 그 첩보라는 거 지금 조선일보에서 계속 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 동향을 알아봤고 또 뭐 환경부 장관 뒤를 캤고 뭐 또 민간 은행장 뭐를 어쩌고 저쩌고 했고 급기야는 지금 이제 오늘 사찰 리스트라 그래가지고 뭐 거기 전성인 교수도 들어가 있고 뭐 쫙 들어가 있는데 이 상당 부분은 아마 청와대 해명이 맞을 거예요. 누군가가 시켜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어쨌든 정치적 반대자로 지목되는 사람을 감시할 목적으로 하는 게 사찰이에요. 사찰이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얘는 지가 한 거거든. 지가 상당 했었지. 부분을. 아,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려고. 그 중에 이제 업무 영역과 관련이 없는 것들은 아마 억셉트가 안 되고 그냥 다 킬이 됐을 거야.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그 리스트를 까들고서 이게 민간인 사찰의 증거다. 지가 작성해놓고 말이야. 그 이게 이제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사찰은 네. 윗선이 분명해야 돼. 옛날에 그 장진수 주무관 알죠? 네. 그 지시가 내려와야 되는 거죠. 위에서. MB 정부 시절에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했던 거는 그 공직윤리지원관실 총리실 산하에 네. 거기서 지시를 했던 거 아니야. 또 박관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 정윤회 관련된 예. 이런 조사를 했는데 예. 너무 깊이 조사를 한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너 나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네. 김기춘에 의해서. 이거는 어쨌든 무슨 뭐 민정수석실의 그 윗선에서 어떤 체계적인 지시를 통해 가지고 민간인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보고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MB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검찰 수사관 출신의 빠꼬미 하나가 빠꼬미 짓을 하다가 사단이 나니까 이제 와가지고 지금 이 총불이 거꾸로 돌려가지고 네네. 이제 이 정부를 저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고소를 했던데 청와대에서 공무상 기밀 누설하고 얄짤없어요. 그거는 뭐 100% 명예훼손하고. 걸립니다. 저도 좀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김태호 말은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아니, 믿을 게 없지. 무슨 뭐 무게를 실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개소리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가 판을 키우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들러붙어가지고 오늘 뭐 국정조사 호소했잖아요. 얘기하고 특검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 리스트를 조선일보에서 받아가지고 자유한국당이 깠잖아. 아, 그래요. 저기서 조선일보에서 받아서 깐 건지 아니면은 뭐 김태호한테 직접 받아서 깐 건지 같은 새끼들이 똑같은 이게 이제 새끼들. 판을 키우고 있는데 청와대의 초기 대응도 약간 어리버리했어. 약간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건데 아니 여기에 왜 국정홍보수석이 나서고 민정수석이 나서고 대변인이 나섭니까? 수사관 그 한 명의 이런 농간에 이 수석들이 나서고 대변인이 나서니까 꼴이 굉장히 무서워졌어요. 근데 그거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있었던 일이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겠지만 앞에 이제 몇 개가 좀 이렇게 쌓여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강회의에 대한 뭐 음주운전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좀 문제를 청와대 제기하는 게 인턴이 아닌가. 대응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인턴 있나? 인턴이 없으면은 뭐 하여튼 뭐 청와대도 인턴이 있구나. 아니면 뭐 저기 그 수사관보다도 급수가 낮은 인간이 네네. 나서서 그거 개소리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윗사람들이 다룰 사건이 아니다. 그렇지. 이게 네. 미꾸라지 한 마리인데 미꾸라지를 고래로 키웠어요. 많이 아쉬워요. 이번 거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 평생 선비처럼 살아온 분 아닙니까? 본인 자신을 뭐라고 그랬더라. 뭐 하여튼 선비. 예.
서생이라고 했었나? 그렇게 얘기했듯이 본인의 어떤 그런 명예의 흠결이 가는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 네네. 민간인 사찰을 자기가 지휘했다는 식으로 이 수사관이 나서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는 건데 강력하게 부인하는 건 민간인일 때는 그러실 수 있는데 굳이? 수석이 말이야. 그것도 예. 과거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을 그렇게 맞대응하는 게 이게 좀 모양새가 안 좋지. 그러니까 원래 밑에 있는 애랑 싸우면 나도 낮아지잖아요. 그렇지. 예, 같이 낮아지는 걔는 또 거기 높아지는 거고. 때문에. 그러니까요. 걔는 나랑 동급으로 올라오는 거고. 그렇지. 이제 예. 황현희 씨가 저에 대해서도 짚고 다닌다. 예. 그러면은 왜 형이랑 비교를 해요? 예? 나 유재석 선배님이랑 비교를 해야지. 아니, 내가 유재석 선배님이랑 싸우면 나는 유재석 급이 되는 거예요. 이 재석 새끼. 형님 제 급이 되는 거고. 이 새끼 봐라. 개그계 예. 김태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예.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박근혜 때 우병우 민정수석실은 우병우는 민정수석실을 완벽히 장악했지. 그렇지.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 출신의 특감반원들이나 어쨌든 어떤 생리를 가지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다 아니까 대신에 이제 그렇게 완벽하게 장악해서 나쁜 짓을 했지 우병우는.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가 출근하지도 않은 네. 검찰 내에도 우병우 라인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뿐만 아니고 예. 뭐 그 세월호 수사 방해하고 이런 짓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드러난 거죠. 근데 예. 이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일단 민정수석실을 장악을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파견 나온 특감반원들을 장악을 못한 거야. 이 특감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앉아서 근무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암행 감찰 업무를 하니까 골프장도 다니면서 고위 공무원들 누가 골프 치러 오는지 또 찌라시에 이런 얘기가 떴다. 예를 들어 고위 공무원의 비리와 관련된. 그럼 네. 그와 관련된 첩보 수집하러 다니고.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류의 활동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악하고 그리고 일정하게는 그걸 관리하고 또 통제할 거는 통제하고 이게 엄격했어야 돼. 지금 이 김태우가 말하자면 이제 긁어온 불순물들, 청와대에서 불순물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게 업무 영역을 벗어난 거였다. 불순물. 청와대에서는 그때 경고했다라고 하지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면 그 경고의 정도가 굉장히 약했거나 아니면 사실상의 경고가 아니었거나 그렇지. 이랬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의 국정농단으로부터 정말 뼈저린 교훈을 과연 지금 현재 청와대가 느끼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 사이에 좀 이게 나사가 풀린 거냐, 이런 점들은 좀 되돌아봐야 돼요. 제가 아침마다 네. 뉴스 브리핑 하는데 요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좀 싸움꾼이 되자. 적폐청산한다면서 저절로 이 적폐청산이 되냐. 너무 착하다. 예, 네. 싸움꾼이 돼서 네네. 좀 선열이 낭자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냥 한번 들이받아야지. 아니 근데 이번 일로 하여금 약간 좀 이 전일로도 약간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재심이 들어갔고 혹시 이번 일로는 약간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민정수석이라든가 이게 뭐 계속 제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흔들리진 않겠죠 이거는? 조수석이 이참에 그만두면은 네. 그건 너무 모양 빠집니다. 그건 모양 빠지는 예, 겁니까? 예. 어. 그러니까 조수석이 이제 다 이제 수습하고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물려줘도 물려줘야지. 지금 이 국면에서 만약에 그만두면은 조국은 무능했고 무능해서 쫓겨났다. 이런 오명을 쓰게 되면은 우리의 그 민주 진보 진영의 소중한 자산 하나를 잃어버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마치 끝까지 잘 버텨야겠군요. 김용민을 잃은 것처럼. 예, 예. 아, 그건 한번 잃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결과가 오나? 예, 궁금하긴 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을 민정수석으로.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서울중앙지검장인데 민정수석 가면은 이건 민정수석보다 높아요. 중앙지검장. 진짜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렇기도 하거니와 예. 아니 한참 수사했다가 갑자기 청와대 아, 이건 분리를 해야 되는 게 확실하죠. 그리고 또 예, 이제 예.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 되는 거는 이제 이제 그만해야 그만해야죠. 되는 예, 얘기입니다. 그만해야 됩니다. 이제. 저기 저 누구야? 어? 우병우 건도 있고요. 네네. 아니 그 얘기 좀 합시다. 예예예. 이 경제정책 방향처럼. 아, 예예예. 좋습니다. 오늘 선대인이 막 그러니까요. 본인은 못 나오면서 우리한테 꼭 그 얘기 하라고. 이 방향이 어떻게 된 거? 이게 약간 방향을 완전 선회한 겁니까 그러면? 급선회죠. 급선회입니까? 급선회인데 예. 왜 우리가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그런 평가가 있었어.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 네네. 근데 이번에는 아, 왼쪽 왼쪽 깜빡이 깜빡이 켜고 우회전은 우회전인데 그것도 아주 과격한 급격한 우회전을 급 커브군요. 예. 그래서 이제 소득수도 성장, 뭐 공정 경제, 경제 민주화 이게 이제 이 정부 출범하면서 이른바 촛불 정신에 기초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제이노믹스의 요체였잖아요. 네네. 예. 근데 엊그저께 발표된 그 2019년도 경제 정책 방향이 의미하는 바는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 끝났다. 아, 그 그리고 정도. 투자주도 예. 성장, 기업 중심 성장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은 간다라는 선언을 한 거죠. 발표된 내용을 보면 16가지 중심 과제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10가지 이상이 성장과 관련된 거고 네네. 그 성장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도 표지만 바꾸면 커버만 바꾸면 이거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의 정책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이런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의 그 투자를 촉진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그런 명분 하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던 그 삼성동 봉은사 그 한전 부지 네네. 현대가 거기다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105층짜리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이게 서울시의 그 수도권 심의위원회에서 3차례 다 보류가 됐어요. 강남구 한복판에 네네. 105층짜리 빌딩이 들어서게 되면 교통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도시 환경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거 허가해주겠다. 내년 1월 달에 이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바로 허가해주겠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이것도 이런저런 규제들에 묶여가지고 막혀있었죠. 진전이 안 되는데 예. 이것도 풀어주겠다. 그리고 뭐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무슨 뭐 K-팝 공연장 그게 5천억짜리라는데 그것도 어쨌든 조기에 착공해가지고 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보면 하나하나 개별 기업들의 오래된 민원들을 2019년도 경제 활성화 정책에 포함시켜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이 일종의 이제 건설 투자를 네. 통한 경기 부양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강남에 집중돼 있네요. 강남에도 집중돼 있고 더 심각한 거는 그 민자 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공공부문의 민자 사업.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이 공공부문 민자 사업으로 제일 시끄러웠던 사안 중에 하나가 지하철 9호선이잖아. 예, 예. 이게 이제 맥쿼리라는 외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정부가 최소 운송 수익을 보장해 줬어. 이 지하철은 적자가 나. 운영 적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쿼리한테 약속한 그 최소 돈을 수익을 내야 보장해 돼. 줘야 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민자 사업이 현재로서는 53개의 공공시설에만 제한적으로 투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자본이 투자하지 못하는 공공시설들이 많은 거지. 네. 근데 이번에는 모든 시설로 다 열어주겠다. 아. 공공시설에 민간 투자하고 민영화하고 좀 다른 거는 민영화는 지분을 갖고 운영권을 갖는 게 민영화예요. 네네. 근데 이제 민간 투자는 그야말로 투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은 민자도로 있잖아요. 예. 그렇죠. 민자도로는 한국도로공사 도로보다 요금이 비싸. 비싸요. 맥쿼리. 비싸잖아. 네. 그런 거를 사실은 모든 공공시설로 다뤄주겠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상하수도도 민간 자본이 투자한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오느냐? 요금이 올라갑니다. 모든 이 공공시설과 관련된 그쵸, 그 그쵸. 이용과 네. 관련된.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간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그 민간 자본이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본인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 수익을 거둬들이는 거 아니에요. 비용으로서, 요금으로서. 지금 이제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도 그게 이제 민간 자본이 들어가가지고 거제도하고 가덕도를 잇는. 아, 거기 너무 이뻐요. 이쁘긴 해요. 거가대교도 통행료 문제가 계속 지금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거든. 네. 왜냐하면 통행료가 너무나 비싸니까. 네, 비싸요. 근데 네. 그것도 이제 민간 자본이 투자돼가지고 네. 발생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모든 공공실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얘기를 잘 꺼내지 못했던 거예요. 예, 예. 오히려. 근데 이 정부에서 모든 공공시설에 민간 투자를 다 열어주겠다. 네. 이건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어제 그 경제 정책에 포함이 됐고 네. 한 가지 더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고 그 중에 정부 예산이 30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이른바 이제 그 건설이라든지 혹은 뭐 연구라든지 예, 이런 예. 각종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재정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야. 이게 비용 대비 편익이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를 하는 건지, 네. 뭐 이런 등등을 갖다 심사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이 없는 거죠. 안 되겠죠. 물론 이제 네. 법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 못해도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타 통과 못한 사업을 막 그냥 진행해.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 아, 밀어붙이는군요. 4대강 사업이 그렇죠. 자, 근데 MB 때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4대강 사업에 일괄적으로 면제를 시켜줬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건 분명히 경제성이 없는데 말하자면 이제 낭비성 재정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MB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서
MB 정부 바뀌자마자 내가 2013년도에 그 법을 냈어. 국가재정법. 그래가지고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의 기준을 시행령에다 다 놔뒀었거든. 시행령이 뭡니까? 정부 입법이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마음대로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예. 근데 이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래서 그 면제 기준을 다 법으로 끌어올렸어. 시행령이 아니고 4대강 사업의 그 예타 면제가 그렇게 문제라고 지적했던 네. 민주당이 중심이 된 이 정부에서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면제도 검토해주겠다. 네. 조기 착공 비용도 지원해주겠다. 지금요, 그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포함해가지고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제출해놓은 이 사업 그 총 비용이 60조예요. 그 중에 이제 내년 뭐 그 1월인가 하여튼 내년 3월인가까지 예타 면제 대상을 일정 기준을 가지고 정하겠다라는 건데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이게 예비 타당성 심사에서 보통 올라가면 한 30%는 그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돼요. 근데 이런 거 이제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예. 지금 벌써 그 경제정책 발표난 다음에 기사 난 거 보세요. 전국에서 아우성이야. 우리 사업은 예타 면제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도 다 거기에 부안해동하게 생겼어요. 왜냐면 이게 다 지역구 민원이고 지역구 현안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홍남기 부총리가 들어선 이후의 현상입니까? 아니 그 양반은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김동연 부총리보다 더 뭐랄까요? 문재인 정부에 가까운 것 같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노선에 발 맞출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데 근데 아닙니까? 이게 당장 지표를 보면은 좀 심각해지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불난 거를 구경하고 있다가 이제 그 불이 발등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당장 지표가 뭔가 보여야 되는데 당장 건드려야 되는 지표가 그렇게 사업은- 나쁘진 않아. 지금 경제 지표가 지금 보수 언론들은 뭐 네. 나라가 내일 당장 망할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경기 하강 국면인 거 말고는 지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그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이 일이 정부의 아니고, 네. 공정경제 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는 이미 꽤 오래됐다. 그러니까 혁신 성장이라는 것 하나가 큰 어젠다로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경제 관료들이 집요하게 작업을 해서 혁신 성장이라는 게 들어갔는데 혁신 성장이라는 게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놓은 정책들이 전부 다 규제 완화 그렇지. 정책들이에요. 규제가 왜 있겠어? 사실 약자 보호라고 사실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소득주도 성장의 이반자였던 그 홍장표 경제수석이 잘렸어요. 2기 경제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무슨 뭐 공정경제를 추진할 인적 인프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홍남기 지금 부총리는 전형적인 모피아, 기재부 관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색깔은 박근혜 정부 3기 경제팀 색깔하고 비슷해요. 그래요. 정책들도 다 그때 정책들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서랍에 넣어놨던 것들을 이제 꺼낸 거예요. 네네네. 대표적인 게 개별 소비세 면제 기한 연장. 이거 공무원들이 되게 좋아하는 정책이거든. 경기가 어려워지고 뭔가 이게 소비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면 늘 꺼내드는 게 감세 정책인데 그렇죠. 그 중에 차 살 때 예. 개별 소비세 면제. 맞아요. 아주 상투적인 정책. 그거 자주 신문에서 접했었죠 예전 그거 또 정부에서도. 예. 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이 공공 부문에 민간 투자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 이것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예전부터 하고 싶어왔던 이런 정책이에요. 이것 때문에 벌써 주식시장은 건설주, 자동차주 위주로 좀 아까 흔들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계속. 그 예타 면제하자. 이것도 사실은 뭐 4대강도 돼가지고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이런 정책이에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된 이 정책들의 색깔들이나 그 정책 수단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완벽하게 관료들에 의해서 장악됐다. 그리고 경제 정책의 주도권은 이 정권은 포기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이 관료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게요. 이게 좀 그 유은혜 부총리가 그 강릉 이 펜션 대성고등학교 사고 학생들, 예. 내려갔는데 체험학습을 중단시키는 뭐 그런 방향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했습니다. 했어요? 했다가 이제 조금 약간 바꿨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체험학습 때문이 아니라 보일러를 잘못 집은 잘못 거죠. 설치를 해가지고 아니 오히려 그 체험학습 담당하는 선생님을 처벌하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그 선생을 처벌하지 말아라고까지 얘기한 상황이에요. 아니 왜 엉뚱한 해법이 나오냐고. 난 이거
이거 교육부 관료들 농간이라고 봅니다. 엊그저께 발표된 예. 그 확대 경제 그 대책 회의에서 발표된 2019년 경제 정책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최저임금 속도 조절하겠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하겠다. 그리고 탄력 근로제 도입 반드시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나마 했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들은 말하자면 속도 조절을 하거나 내지는 어떤 제한을 두거나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처벌 유예 기간이에요. 연말까지가. 네네. 이 처벌 유예 기간 더 연장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건 조정하면서 기업들의 개별적인 민원은 다 수리해주고 더 나아가서 이 지난 정부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이른바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 정책으로 간다라고 하면 도대체 촛불 정부로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소득주도 성장이나 공정 경제는 어디로 가는 거냐? 나는 그 흔적을 이제 찾을 수 없다고 네. 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봐주기 이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공정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김성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들어와가지고 한 거라고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근절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과연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이 경제 구조에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진짜 적폐 이걸 해소하는 핵심적인 과제냐는 거예요. 그런 핵심적인 과제들은 다 놔두고 정말 이 경제 구조의 양극화를 바로잡고 그다음에 산업 구조를 고도화해서 저부가가치 산업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렇게 넓게 분포돼 있는 이런 상황을 좀 근본적으로 이 전환할 그런 어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개혁들을 추진하지 못하고 최저임금 한 번 올렸다가 뭐 자영업자들 반발하고 또 실제 자영업자들이 그걸 흡수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 바로 위에 있는 계층들을 위한 이 정책들이나 대책들이 선행되고 그에 따라 최저임금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네. 이건 뭐 개혁의 그 선후도 내지는 그 속도도 그리고 큰 틀에서의 청사진도 없이 서두르기만 했다가 1년 반 만에 포기해버리는 그러니까 포기란 단어를 쓰셨네요. 아니 포기예요. 이거 포기입니까 이거는? 이건 누가 봐도 포기지. 재벌 개혁을 먼저 해서 구조를 혁신하고 그런 다음에 상생하는 네. 그런 경제 구조를 시스템화한 다음 네. 그런 다음 올려야지. 관료들한테 먹히는 구조가 아니까. 완전히 먹혔고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지배 카르텔은 재벌과 관료와 언론의 연합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자본 지배의 카르텔인데 네. 그 자본 지배의 카르텔이 문재인 정부의 별거 아닌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흔들었어요. 네. 최저임금 문제 가지고 내지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 가지고 여기에 흔들린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한민국의 이 자본 지배 카르텔은 아주 효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나 포용적 성장을 최저임금 가지고 지지고 볶는 걸로 내지는 복지 예산 조금 늘리는 걸로 그리고 갑을 관계 이른바 뭐 이 갑질 이거 조금 개선하는 걸로 효과적으로 포위하고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허우적대다가 지금 1년 반 만에 딱 포기한 거거든. 두고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정부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 그 촛불 이후에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던 민심이 기대했던 거는 이 경제 문제에 대한 기대가 일단 첫 번째로 컸어요. 그럼요. 근데 경제 문제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뿐만이 아니고 좀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 좀 먹고 살게 좀 해달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불공정한 거 좀 제대로 좀 잡아달라. 그렇죠. 이거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요? 그 대한민국에 이렇게 불공정한 사회로 만들게 된 그런 적폐. 이거 좀 제대로 온 사회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이 적폐 제대로 좀 청산해 달라. 예. 그리고 뭐 남북 관계나 이런 그 어쨌든 우리 안보에 여러 가지 위협이나 불안이 둘러싸기 해결해 달라. 근데 그 어느 하나가 지금 성공적입니까? 그래도 남북 관계 문제는 외교? 진정성을 있는데, 아니 물론 인정하고 잘했죠. 싶어요. 예. 있는데 이건 이제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 예. 마음대로만 안 되고 우리의 뜻대로만 들리는 지금 지난 교착 진짜. 국면에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50%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네네. 여당 지지율 30% 중반대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자유한국당 뭐 여전히 적폐지만 네. 살아나고 있고 20% 복귀했나요? 대구 경북 넘어갔죠? 20% 복귀한 게 25%도 복귀. 25% 복귀했나요? 아이고. 대구 경북 부울경 이런 데서부터 이제 이 뒤집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저는 그것도 봐야 된다고 보세요. 20대 젊은 이제 남학생들, 뭐 남자 청년들 지지율 지금 거의 뭐 제일 큰 뭐 콘크리트 지지층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 사실은 뭐 제가 지금 하고 많이 싶은 떨어졌습니다. 얘기는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씹는 이런 게 아니라 촛불로 만든 대통령입니다. 선거한 대통령 만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때도 이명박 때도 부역했던 이 관료 집단에게 포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장관이 웃음거리가 되는 부처가 있어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그런데 여기 공무원들의 농간은 없는지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그 유은혜 장관이 그 무슨 체험학습 이거 접는다고 했을 때 요거는 골탕 먹인 것이다. 어떻게 그런 대가리를 굴릴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의견을 냈냐? 계속- 아니 이거 주변에서 커트해주는 사람 없어요? 아니 그 관료들한테 포위되면 그거 할 수가 아니 없지. 부자 자기 사람은 좋은 사람 한 사람 꽂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냐면은 이 사회가 정말 그 공무원들에게 공직자들에게 믿고 맡겨두는 시스템이냐 이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들이 그 공직자들이 제 역할을 했으면 아니 우리가 뭐 촛불 왜 들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 그 새끼들은 바로 이명박 박근혜 부역자들이에요. 그 이명박 박근혜가 저기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 주니까 그래서 협력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가 무너졌고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 들어섰을 때 또 문 대통령을 이거 가만히설로 내가 그런 얘기 했었나? 저기 우리 그 양반이 얘기해 준 거 아닙니까? 진수 의원이 교육부 관료들이 어떻게 그 김상곤 형을 연맹했냐면은 네. 딱 취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앉아서 연구도 하고 뭐 지시도 하고 회의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날마다 와가지고 저희 부총리님 오늘 부산 가서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날은 목포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는 거야. 뭐 또 손에 뭐 일거리를 안 잡혔구나. 페이퍼를 잡을 시간이 없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개혁도 못하고. 아니 그런데 예. 그거는 뭐 사실은 다 예상했던 일 아닙니까? 그걸 예상하지 못했다면은 정말 그건 나이브했던 거죠. 참여정부 때도 다 있었던 일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진전시키고 적폐를 청산하고 뭔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촛불 민심이었잖아요. 예. 근데 한번 이 흐름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오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재구성을 해보자고요. 이재용이가 구속됐어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이 된 겁니다. 근데 이재용이 어쨌든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네. 근데 이재용이 별로 자숙할 기간도 없이 인도에 갔을 때 대통령이 만나줬어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가서 투자해달라, 일자리 창출해달라라고 다소는 이제 굴욕적으로 이재용을 찾아갔어요. 네. 북한 갈 때 꼭 이재용 데려갔어야 됐습니까? 데려갔어요. 그리고 삼바 이렇게 결국에는 봐주기 결정 났습니다. 네네. 이 모든 게 시그널이에요. 이 흐름이 이 모든 게 시그널이고 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어떻게 됐어요? 초기부터 강하게 종합부동산세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투기 옥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 산하 정책기획원의 산하 그 뭐 재정개혁 특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안을 냈는데 그조차도 불충분한 안을 기재부가 또 마사지해가지고 거의 맹탕안을 냈는데 그거 그냥 받았어요. 네. 그 사이에 투기가 막 들끓으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사후적으로 서둘러가지고 대책을 만들었는데 이미 뭐 버스 타난 다음에 손은 흔든 것 같은 그런 대책이 됐습니다. 이번에 경제정책 나온 거 보세요. 소득주도 성장, 무슨 뭐 공정경제, 엊그저께 발표된 2019년도 경제정책 그 보면 총론에는 있어. 근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이 정책 수단이나 정책 플랜이나 로드맵이나 전혀 없어요. 나머지는 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이 기업 투자 활성화, 기업들의 민원 수리, 소원 수리 해주는 정책이에요. 아니 관료들은 당연히 뭐 자신들은 스스로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정권은 유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은 권력이죠. 힘이 빠지는 순간에 늘 그렇게 본인들이 네. 가지고 있던 그런 기득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몰랐냐고. 그걸 몰랐다면은 지난 10년 두 번의 민주정부의 그런 한계나 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하지 않은 거지. 네. 그 학습 효과가 없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와 철학과 힘과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총체적 난국이에요. 네. 총체적 난국이고 문재인 정부 성공하는 거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게 되면 그 추운 겨울에 적폐 청산하자고 촛불 들었던 이런 그 국민들의 민심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또 어떻게 얼마나 더 망가지겠어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재인 정부나 여당 스스로의 그런 철학과 의지와 계획과 비전이에요. 근데 아니 이게 자유한국당 때문에 성공 못한다. 자유한국당이 발못 잡아 성공 못한다. 진보가 너무 조급증을 가지고 비판에 성공 못한다. 그거 다 핑계입니다. 세상에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고 홈카콜라가 얘기를 했잖아요. 홈카콜라가. 야, 그 멘트는 참 재밌었어요. 네. 이제 그런 핑계될 시점이 아니에요. 정권 중반기입니다.
그리고 지지율 떨어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선한 의지와 또 선한 인상과 이 국민들에게 그동안 감동을 줬던 메시지와 이걸로 정치할 수 있습니까? 성과를 내야 돼요. 네. 성과를 이제 뭔가 내야 되고 보여줘야죠. 지금 예.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저 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성과 말고 예를 들어서 경제 민주화는 그 성장 정책이 아니고 그래, 우리가 이게 동반 성장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는 네. 그런 이른바 이 한국 사회 이른바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재벌 관료 보수 언론의 그런 카르텔이 얘기하는 것 속에 갇혀버린 거지. 성장을 위한 경제 민주화고 성장을 위한 동반 성장이고 네. 성장을 위한 불평등 개선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성장을 성장인 하려면 거지. 또 대기업만 성장을 해야 또 지표가 나아지는 건가 싶기도 예, 하고 참. 뭐 저는 그래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이런 뭐 곡절은 있겠지만은 그 참여정부 때 또 그렇게 관료에게 포위됐다가 어떻게 정부가 곤란을 겪었는지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어느 시점 가서는 아니, 난 또, 지켜볼 거예요. 예, 지금 저 예타 면제해주겠다라는 것에 여당 국회의원들부터 얼마나 부안해동하는지 자기 지역구 다 예타 면제해달라고 난리 날 거거든 지금 앞으로 지켜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께 다 맡기고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면 안 되죠. 목소리를 내야죠. 국민들 목소리 내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이. 목소리 좀 내주세요. 예? 김용민 내고 씨가. 있잖아 지금 예. 여기서 이렇게. 더 크게 내주십시오. 예. 예. 자, 그러니까 저는 예.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싸워야 된다. 네. 투쟁 의지를 갖고 나아가야 된다.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기득권 일어나지 싸워야죠. 않잖아요. 예.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진짜.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황금 박 마무리하겠습니다. 선대인을 이제 뭐 앞으로 부르지 말고 네.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한번 잘해 먹었으면 좋겠다. 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괜찮았어요. 예, 괜찮았어요. 깔끔했어요, 예, 예, 방송. 자, 그래요. 지금은 싸울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정말 진정한 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는 길에 네. 진정한 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그 우리가 목표를 네. 타겟을 분명히 하고 대동해서 그렇게 민주 시민들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어우 잔다르크 같으셨어요. 싸우자 지금 엄청 올라와요. 싸우자 네, 뭐 싸워야 돼요 예. 지금은. 아니 지금 우리의 그 가시를 몸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가시가 하도 오랫동안 박히다 보니까 네. 제가 전에 어디 가서 한 말입니다만은 그 가시가 몸에서 빠져나오면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뭐 죽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관료들 없어도 경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 이기 경제팀 저런 사람들로 짜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이 정부의 초기에 세웠던 철학과 그런 의지를 혹은 방향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경제팀 짤 수 있었어요. 네. 예. 저는 지금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정부가 이 예. 경제 정책의 주도권을 포기해가는 거 이렇게 되면 아무 성과 못 낸다. 조중동 대한민국 경제 못 바꾸고 나라다운 나라 못 만들고 여전히 이 삼성공화국, 그다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네. 그리고 정말 이 전 세계에서 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평등 지수가 높은 이런 나라 대물림 해줄 거냐는 거예요. 그게 네. 나라다운 나라라는 겁니다. 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황금 선박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